안혜진 작가님 만나서 반갑고요. 간단하게 그래도 이렇게 자기소개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맞지 않는 선 이야기를 쓴 안혜진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작가님의 도서 제목이 굉장히 특이한 것 같아요. 첫 번째 책이시고 수필집 맞지 않는 선 이야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책의 제목처럼 맞지 않는 맞선을 보면서 직접 겪은 그런 시간을 바탕으로 한 에세이집입니다. 르뽀인가요? 뭔가 약간 전쟁에 대한 실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전선, 그러니까 선이라고 했을 때 그 굉장히 뭔가 그 줄타기의 그런 아슬아슬한 그런 이미지와 느낌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부분들이 수식어가 주는 함축하는 의미가 굉장히 인생을 함축하는 게 아닐까. 뭔가 잘 맞지 않는 게 인생이기도 하고 이상하게 흐르는 게 인생인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선생님께서 아무튼 이 첫 책이 2023년 문학나눔 도서 보급사업에 선정이 되었는데요. 일단 너무 축하드리고 선정되셨을 때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일단 너무 기뻤고요. 제가 되게 단조롭게 살거든요. 어제랑 똑같은 오늘을 살고 또 오늘이랑 똑같은 내일을 살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그 담당 편집자님한테 연락을 받았을 때 팍 튀는 그런 기쁜 일이었던 것 같아서 전화 받자마자 너무 기쁜 일이라고 바로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처음에 두 가지 정도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맞선이라는 좀 특이성이 있는 그런 내용이다 보니까 좀 보편적으로 공감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제가 어디 가서 민폐 끼치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데 그래도 출판사에 피해는 끼치지 않았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가졌었고요. 그리고 죄송해요, 너무 떨려요. 네, 박수로 저희가 응원을.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게 첫 번째 책이고요. 저는 원래 평범한 회사원이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글을 다 쓰고 나서 그런 출판사에다 투고를 하고 나서 너무나 감사하게도 저한테는 선택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출판사에서 연락을 주셔가지고 그때 미팅을 했었는데 저는 계속 의문점이 있었던 게 아무래도 여자의 입장에서 맞선남에 대해서 표현을 하다 보니까 남자분들이 좀 언짢아하시면 어떡하지? 좀 불쾌하게 생각하시면 어떨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편집자님들이랑 미팅을 할 때 보니까 다 여성분들이셨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랬는데 지금 계약을 한 그 북스토리의 그 담당자분은 남성분이세요. 근데 제가 궁금했던 부분들을 많이 여쭤봤었는데 그 담당 편집자님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게 남성분들이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맞선을 보고 가기 전이나 소개팅을 하러 가기 전에 뭔가 지침서처럼 그렇게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 그러시면서 본인도 이 책을 읽어보시고 너무 자기를 돌아보게 됐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불쾌하지 않을 수 있겠구나. 거기서 좀 위안을 삼았고 자신감을 좀 그때 얻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선정이 되었다고 했었을 때 좀 골고루 나눠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왠지 뭔가 꼭 읽어봐야 될 것 같은 남성분들이라면 이제 기혼자든 미혼자든 아마 읽어보시면 어떤 공감을 더 잘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지침서가 되지 않을까, 필독서?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이번에 이렇게 선정되신 그런
계기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독자분들이 많이 호응을 해주시고 읽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듭니다. 저도 이제 대학에서 글쓰기 강의로 굉장히 한 10년 넘게 이어오고 있는데 학생들에게 에세이 쓰기를 이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수필이라는 장르가 우리는 학교 다닐 때 북가는대로 쓰는 글이라고 굉장히 쉬운 글이라고 배웠지만 가장 또 쉬우면서 어려운 글이 수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제일 어려운 장르가 수필이거든요. 왜냐하면 소설은 이렇게 어쨌거나 지어서 상상 속의 이야기를 끌어낼 수도 있는 거고 다양한 발화 양식이 있어서 시점도 그렇고 인물도 그렇고 캐릭터 이런 설정 같은 것들이 자유로운데 반면에 수필은 좀 제한돼 있는 발화 양식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문학 장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생각하는 어떤 수필에 대한 그런 정의 혹시 있으신지, 그리고 수필이 가지고 있는 매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에세이는 작가의 개인 일기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개인 일기장을 사람들이 과연 관심 있어 할까 이런 생각을 늘 하는데, 저는 에세이나 수필이라는 그런 단어를 딱 떠오르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거든요. 되게 어렸을 때인데 지금도 하잖아요. 그 출발 비디오에 거기 보면 그 어떤 영화의 딱 장면이었는데 거기 선생님이랑 제자랑 나누는 대화의 내용인데 선생님이 그 방황하는 사춘기 학생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세상이 어떻게 미쳐 돌아가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왜 요즘 애들은 개인 일기장에 있어야 될 내용을 인터넷에다 올리는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질풍노도의 시기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과정이지 내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과정이 아니다. 그게 너희들만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남들처럼 그냥 흘러가라,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마치 수필 같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일기장에 그냥 쓰여 있을 때는 뭔가 중2병처럼 막 되게 심파적으로 이렇게 쓰지만 막상 그게 세상에 나오게 되면 수필, 에세이, 지연 의신이 붙는 것 같은데, 그게 단지 그냥 일기장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왜 춤을 되게 잘 추는 분들을 보면 어떻게 저렇게 마음 가는 대로 몸이 움직이지? 그리고 노래를 되게 잘하는 사람들 보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노래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작가가 자기가 느낀 거를 그렇게 한 문장, 한 단어로 표현을 할 수 있으려면 굉장한 내공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에세이는 그런 내공이 되게 담백하게 묻어있는 집이라서 보시기도 편하고 같이 공감을 할 수도 있는 거라서 저는 그게 굉장한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거나 이제 일기로 썼던 글이든 SNS에 쓴 글이든 이제 수필이라는 장르로 책이 되어서 이렇게 발표되고 잡지에 발표되는 순간에는 이제 공적 그런 발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공적인 발화 속에도 또 작가의 개인적인 그런 어떤 사유라든지 개성이 가장 돋보이는 장르가 수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그런 면에서 선생님이 이번에 쓰신 이 수필집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파급력이 있는 그런 작품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선생님께서는 평소에 그러면 이 수필을 쓰실 때 어디서 모티프를 찾으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한 군데에서 찾는 것 같지는 않고요. 코로나 전에는 늘 1년에 한두 번씩 이제 외국에 나갔다고 하면서 여행을 되게 좋아했었는데 코로나로 그런 흐름이 좀 많이 끊긴 것 같고 조금 흥미를 잃은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영화나 어떨 때는 그 유튜브에 나오는 댓글 하나만으로도 모티브를 얻을 때가 있고요. 그리고 그림 하나를 보면서도 어떤 그림자 하나만으로도 그렇게 될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만 가지고서 어떤 모티브를 찾아야지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마음을 열어놓고 이것저것 좀 감정을 담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유튜브 댓글 하나에도 네, 작가들은 무궁하게 이렇게 써낼 수 있는 그런 능력자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지나가다가 뭐 이렇게 떨어져 있는 돌멩이 하나를 보고도 쓸 수 있는 게 작가가 아닐까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이제 특별히 이번 작품집과 관련해서 이제 에피소드라든지 아니면 영감을 받게 된 그런 일화라든지 계기라든지 아니면 이거를 한번 주제화해서 써봐야겠다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된 그런 계기가 있으셨는지. 일단 글을 쓰면서도 맞선을 봤거든요. 그래서 맞선을 보고 나서 그분에 대해서 쓸 때 약간 여행 갔다 오고 나서 여행 후기 쓰는 것처럼 별 몇 점 막 다시 또 갈까? 아니 안 가? 뭐 이런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미안한 마음도 들기는 했는데 어쩔 순 없었고 일단 글을 써야 되겠다라고 결정적으로 생각을 했었던 건 제가 글에서도 쓰기는 했는데 AI라는 그 남자를 만났을 때 만나고 나서 이제 친구한테 전화를 했었는데 맞선을 보신 분들은 공감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 맞선을 보고 나면 저는 왠지 모르게 좀 감정에 뻑치기를 당한 느낌이랄까?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공을 들이고 굉장히 그 시간에 노력을 하고 애를 썼는데 뭔가 되지 않는 그 허탈함이 유난히 컸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그 허탈한 마음으로 이렇게 친구한테 전화를 했었는데 그때 친구가 야근을 하고 있었어요. 고생해서 들어가 하고서 이제 전화가 끊은 거예요. 그렇게 밉더라고요. 왜 끊었지? 그때 그런 생각했었어요. 이런 나의 마음을 이 친구는 알 수 없겠다. 이 친구뿐만 아니고 제 주변에 있는 사람으로는 저의 이런 외로움이 충족이 되진 않겠구나 생각을 했던 게 제 주변에 유난히 좀 결혼을 일찍 한 친구들도 많고 맞선을 한 번도 안 본 애들도 많고 그거나 소개팅도 안 해본 애들도 많기 때문에 일단 경험을 제대로 해보지 않으면 모르기도 하고 이런 갈증은 타인으로는 채워지지 않겠구나. 분명 나 같은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한테 나는 그 마음 뭔지 알아요. 이렇게 좀 위로의 글을 쓰고 싶었었거든요. 그 전화 통화하는 순간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을 추스리고 정확히 그날부터 썼던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저는 이제 맞선을 본 적이 없어서 그 세계가 어떤 그 세계인지 어떤 심정인지 저도 100% 공감을 할 수는 없어서 어쩌면 저 같은 경우도 친구가 이렇게 전화해가지고 밤에 저는 막 야근해가지고 피곤해가지고 집에 가고 있는데 친구가 전화해서 맞선 본 이야기를 막 이렇게 하면은 저도 그래 고생했어 끊어 다음에 만나서 얘기하고 그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 친구한테 오히려 더 공감이 가는 입장이어서 왠지 작가님한테 죄송해지는 그런 마음이 드는데 또 본인 입장에서는 작가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로받고 싶고 힘들었고 또 어떤 이런 어떻게 보면 맞선이라는 게 약간 인위적인 만남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회의감도 느낄 것 같고 상실감도 있을 것 같고 또 번번이 이렇게 잘 성사되지 않을 때마다 이렇게 자존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뭐 하고 있지? 뭐 이런 심리도 복잡한 그런 심리가 있을 것 같고 그런 것들을 어쨌거나 글쓰기를 통해서 선생님께서 이렇게 힐링을 하고 치유를 받고 또 그런 부분들을 또 독자들이 같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그게 이제 또 문학의 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잘 모르는 세계지만 읽어보면서 공감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누구나에게 이제
한층 더 인간을 이해하게 되는, 타인을 이해하게 하는 그런 소통의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책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글을 쓰시잖아요. 이제 직장 생활도 또 오래 하셨다고 하니까 그러면 지금은 이제 글만 쓰고 계신 건가요? 아, 그러면 이제 전업 작가의 길로 들어서셨는데 이게 직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시간이 정형화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전업 작가로서 생활하시면서는 어떻게 그 루틴이라고 해야 되나 시간을 유용하시는지 그런 것들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지금도 직장인처럼 살아요. 지금도 아침에 출근하는 시간에 일어나서 직장인들처럼 9시간, 8시간 정도씩은 꼭 뭔가를 하고요. 직장을 다닐 때도 사실 일이 적지 않았었는데 되게 성실하게 일을 하려고 했었던 직원 중에 한 명이었어서 그게 아직 많이 배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 9시에는 무조건 시작을 하고요. 그래서 6시, 7시 정도에는 마무리를 하거든요. 일단 루틴으로 하는 거는 직장인들처럼 커피 수혈을 꼭 하고요. 그리고 이제 당 떨어질 때는 꼭 커피와 초콜릿 꼭 먹고 시작을 하고요. 이제 작가로서 좀 특유한 루틴이 생긴 거는 저는 되게 인풋과 아웃풋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풋이 있어야 당연히 아웃풋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인풋을 할 때는 진짜 이거 좀 많이 해요. 그냥 어떤 거 하나를 하지 않고요. 기본적으로 책은 그냥 보고 영화, 전시회 그런 거 다 챙겨서 가는 편이고요. 그리고 충분히 인풋이 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 저도 모르게 이미 글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글을 쓸 때는 그 외부의 환경에 좀 영향을 받고 싶지 않은지 딱 멈춰지더라고요. 뭐 아무것도 읽지도 않고 영화나 이런 것도 안 보고 또 음악도 그냥 피아노 음악 이런 거 들어요. 그게 그러니까 뭔가 머릿속에 있는 걸 이렇게 쏟아내는 듯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좀 온전하게 잘 쏟아낼 수 있게 좀 영향을 받고 싶지 않아 하는 것 같아요. 네, 아까 이제 작가님도 앞에 일부에서 하셨던 작가님도 딱 정시에 출근해서 퇴근하듯이 9시부터 글쓰기를 시작하셔서 저녁 때까지 딱 정해진 시간 내에 규칙적으로 글을 쓰신다고 했는데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시와 평론을 쓰고 있는데 이렇게 청탁이 많으면 막 몰아서 쓰고 또 없을 때는 그냥 하루 종일 넷플릭스 보고 누워서 뒹굴뒹굴하고 그런 편인데 역시 소설이나 이렇게 수필을 쓰시는 선생님들은 어떻게 보면 정말 문장 노동가 네, 그래서 어떤 글로에 가까운 글쓰기를 진득하게 하는 그런 그 인내의 작가가 아닐까. 정말 성실함이 근간이 되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제가 굉장히 반성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북토크 진행을 하면서 제가 더 성찰과 반성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작가들은 또 이렇게 슬럼프도 있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그런 해소 방법이 혹시 있으실까요? 저 가죽공예를 하거든요. 제가 좀 이것도 약간 병인 것 같은데 뭐를 하나를 시작을 하면 그 끝을 내지를 못해요. 뭘 하나를 시작하면 그걸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운동도 지금 고3 때 했던 요가와 필라테스만 해요. 그런 것처럼 가죽공예도 지금 시작한 지 굉장히 오래됐는데 이 손이랑 뇌랑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이 굉장히 복잡할 때 손을 빠르게 움직이면 이렇게 멈춰있던 생각이 다시 재생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엉켜있던 생각이 풀리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번에 여름 휴가를 대만을 갔다 왔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옵션이 있었는데 고민 끝에 또 가게 됐는데 대만을 이렇게 알아보다가 대만에 칼 마사지라는 게 있대요. 칼로 마사지를 해주는 마사지가 있는데 거기 신기하다. 근데 거기에서 이렇게 칼을 마사지를 하다가 되게 유난히 많이 쓰는 부위를 하게 되면 그 칼이 차가워진대요. 네. 근데 저는 그거 보면서 나는 하면 머리가 차가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머리를 너무 많이 쓰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하루 종일 막 이것저것 생각을 많이 해서 그렇게 좀 손을 놀리게 되면 좀 생각이 정리가 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사실 머릿속의 생각은 겉으로 보여지지 않으니까 내 생각이 얼만큼 정립이 되었고 얼만큼 향상이 되었는지 보이질 않는데 가죽공예는 이제 하다 보면 그 과정이 눈에 보이다 보니까 그걸로 좀 대리만족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아, 네. 가죽공예, 와, 작품을 하나 이렇게 좀 보여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네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칼 마사지, 저는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좀 칼 마사지를 받으러 대만에 가서 왠지 그 칼 마사지를 받고 나면 그 들러붙어 있던 잡기들을 물리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통증이 날아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께서 최근에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뭐 주제, 이슈 이런 것들이 있으신지요? 요즘에 좀 환경에 꽂혀 있어가지고 좀 환경에 진심인데 제가 환경을 계속 망가뜨리게 이렇게 좋아지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망가지지 않게 할 수 있는 게 뭘까를 고민하다가 그래도 일상에서만큼은 좀 실천을 하고 싶어서 일단 플라스틱은 좀 안 쓰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교육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아이들에게 지금의 환경이 어떻게 되었으며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알려주기 위해서 요즘에 환경 관련된 그런 동화를 쓰고 있어요. 아, 네. 선생님 굉장히 다재다능하셔서 수필도 쓰셨지만 동화도 쓰고 계시고 또 청소년 소설이나 굉장히 관심 많으시고 지금 또 창작 집필을 하고 계시다고 해요. 그래서 특히 또 환경오염과 관련된 그런 소재들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계시다고 하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작업들이 되지 않을까. 저도 사실은 기성세대보다는 교육의 힘을 좀 믿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그런 억압적이지 않고 그런 교조적이지 않게 자연스럽게 그런 기후위기나 이런 것들을 일깨워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문학작품이 가장 친근한 그런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이제 맞지 않는 선 이야기 이 책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이제 이 책을 통해서 혹시 전달하고자 하는 어떤 의미, 가치 이런 것들이 있으신지 그리고 독자들의 어떤 반응이라든지 혹은 수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출판사랑 이제 책 커버를 어떻게 할지 디자인을 논하기 위해서 그 전에 제가 뭐가 하면 좋을지 한번 찾아보다가 예전에 했었던 프로그램 중에 선다방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것도 선을 보는 내용이다 보니까 정주행을 해서 처음까지 다 봤는데 거기에 어떤 커플이 하는 얘기가 유난히 저한테는 와닿더라고요. 그분들이 이제 매칭이 됐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지금까지 결혼 못하셨어요? 이제 서로에게 물어봤을 때 남들이 얘기하는 그 때라는 거, 그 적정한 그 결혼의 정년기가 있었을 때 본인들은 본인들이 때라고 생각하지 않으셨대요. 그러다가 지금 조금 괜찮아지고 좀 괜찮은 이제 어른이 된 것 같아서 이제는 좀 만나야지 했는데 기회가 없더래요.
너무 와닿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렇게 맞지 않는 남자들을 만나면서 결국에는 저도 기회가 나한테 오지 않을까? 다음에는 괜찮겠지. 아 그래 또 언젠가 오겠지 하는데 생각해보면 결혼을 하기 위해서 그런 반려자도 그렇고 인생의 기회라는 게 잘 안 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기회를 찾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여자가 있더라. 그게 제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자도 있는데 그래 한번 힘을 내보자 하는 그런 얘기를 담고 싶었고요. 응원의 메시지를 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결국엔 기회가 있다. 포기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고 제 이야기를 통해서 그냥 가볍게 웃으면서도 결국에는 희망찬 메시지를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쓰게 됐고 독자들도 그렇게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네, 기회 얘기를 하셨는데 기회라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기다리면 오지 않고 또 준비가 안 됐을 때 불현듯 오기도 하는 게 기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이제 선생님께서는 굉장히 작가님께서는 기회를 찾기 위해서 그래도 부단히 이렇게 노력하는 그런 진취적인 그래도 성향의 그런 가지신 것 같아서 그런 이제 기회와 관련해서 그래도 계속 인연을 만나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맞선을 보러 나가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누가 그랬어요. 로또도 사야 당첨된다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기회도 찾아 나서는 사람에게 더 올 확률이 높지 않을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길을 가다가 뭘 줍는다는 건 굉장히 가능성이 희박하잖아요. 하지만 찾아 나섰을 때 또 어느 순간 오는 게 기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항상 하는 그런 저는 이제 평론을 하기 때문에 항상 하는 말이 있는데 또 위기가 기회라는 말도 항상 하는데요. 문학의 얘기를 할 때 항상 하는 말이 위기는 곧 기회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런 위기에 봉착했을 때 또 한 번 더 거기에서 다시 또 시작하는 그런 것들이 그 자체만으로도 기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선생님께서 집필하신 이 책이야말로 독자들에게 하나의 기회를 선물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다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을 정리를 해서 한 권의 책으로 저는 영혼의 정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책을. 그러니까 학자들이 책을 한 권을 내고 또 작가들이 책을 한 권을 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경험과 노력과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는데 독자들은 그냥 10,000원 커피 한 잔 값으로 그 경험을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말 가성비로 치면 저는 정말 이 책만한 그런 좋은 그런 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영양 섭취, 영양분. 그래서 선생님의 그 책은 선생님이 정말 그런 많은 시간들이 들어있고 피와 땀과 눈물이 들어있는 책이기 때문에 독자들이 그거를 정말 아껴서 섭취를 하면 좋은 자양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후에 또 이제 지금 추후 집필하고 계신 작품이나 예정하고 계신 작품이 있는지요? 소설이 하나가 완성이 돼서요. 지금 감수를 진행을 하고 있고 세상에 나오기 위한 과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화책도 좀 몇 권 샀어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어요. 출판사에 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첫 책을 이렇게 스타트로 해서 굉장히 많은 지금 것들 작업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동시에. 그래서 정말 독자들에게 주옥 같은 그런 작품들이 이제 많이 쏟아져 나올 것 같은데요. 너무 기대가 되고 또 이게 이제 다양한 독자층을
생각했을 때 저희들은 이런 이 수필집을 통해서 또 이제 아이들은 청소년 소설이나 동화책을 통해서 또 작가님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좋은, 저희한테 너무 좋은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선정되신 것부터가 독자들에게 행운이고 복이고 기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렇게 이제 공식적으로 준비한 질문은 선생님께 다 드렸고, 아까 일부 진행한 것처럼 이제 좀 독자들과 같이 소통하고 좀 교류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여기 관객분들 중에 이제 또 각 작가님께 궁금한 점이나 아니면 이렇게 질문하고 싶으신 것들 또는 뭐 맞선에 관해서 물어보고 싶은, 맞선 전문가시잖아요. 네, 굉장히 궁금한 거 있으시면 꿀팁 같은 거 이렇게 물어보시면 소개팅이나 맞선의 전문가시니까 네, 성심성의껏 대답해 주실 것 같습니다. 네,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해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책 잘 읽었습니다. 예, 14권에 달하는 힘든 시간을 책으로 담아내셔서 잘 읽었고 또 그 시간을 견디신 거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지금 이제 작가님은 글을 이제 회사 다니시다가 이제 글을 쓰시잖아요. 지금 혼자서 행복하신지 그걸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그렇게 누군가를 만나려고 하거나 할 때 혼자서 행복할 때 누군가를 만나는 게 더 좋지 않나. 근데 책을 볼 때 작가님의 상태는 제가 읽었을 때는 조금은 그 상태에서 누구를 만나도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혹시 그렇게 원하는 일을 하고 계시고 이러면 지금은 행복하신가요? 지금은 행복한 것 같아요, 진짜. 너무 뻔한 얘기인데 좋은 사람 만나려면 일단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맞아요. 그 책을 쓸 때는 제가 되게 불안정했던 것 같아요. 그 불안정이 그냥 불안정이 아니라 되게 땅속으로 꺼지는 듯한 그런 절박함?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수면 위로 좀 많이 올라온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제가 느끼기에 여유가 생긴 것 같아요. 예전에 저만 바라봤었는데 지금은 남들의 마음이 잘 보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안정된 삶을 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서 행복합니다. 좋은 분 만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질문 너무 감사하고요. 질문해주신 분들께는 작가님께서 사인을 해서 책을 한 권씩 증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질문을 해주시고 좋은 질문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행복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네, 굉장히 당혹스러울 수도 있는 그런 질문인데 잘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주셔서 불행합니다 이랬으면 저희가 굉장히 시루에 빠졌을 것 같은데 네, 충분히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저희한테도 힘이 되는 그런 행복한 지금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또 질문해 주실 분?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상반기에 소설을 읽고 하반기에는 수필을 읽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이제 오늘 이 자리에 왔는데요. 그 작가님께서 권해주신 수필을 꼭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고민이 되는 거는 저는 이제 결혼한 지 25년이 됐고 제가 저 책을 읽고 있는 순간 옆에서 그걸 지켜보는 제 아내의 표정은 조금 의아해하지 않을까 해서 이제 고민을 했는데 제가 이제 저와 비슷한 연령대 또는 이제 그 처지에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권하면 어떨까 하고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결혼 정년기에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필독서 이런 관점에서 한번 추천을 하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꼭 읽을 겁니다. 또 마치 이제 또 선물로 주신다고 하니까 읽을 텐데 저는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나이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새로운 만남이나 새롭게 이렇게 어떤 사람들을 만나서 관계를 맺는다기보다는 오랫동안 관계를 가졌던 사람들
늘 일상으로 만나는 가족이라든지 직장 동료 뭐 이제 이런 분들하고 이렇게 주로 이렇게 어울려서 지내기도 하고 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좀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렇게 옹졸해지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 더 사람이 더 이렇게 뭐 여유로워지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늘 상처를 주고받는 거는 가까운 사람들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고민을 좀 요즘에 하면서 이제 지내고 있는데 혹시 저같이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한테는 어떤 책을 좀 권해주시면 좋을지 혹시 작가님께서 생각나는 책이 있으시면 제가 올해는 하반기에 수필을 꼭 2권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미움받을 용기? 미움받을 용기. 네. 책이 왜 떠오르는지도 모르겠는데 옹졸해진다는 거는 좀 그릇이 좁아지는 것 같거든요. 근데 미움받을 정도의 그릇을 크게 해놓으면 좀 마음이 넓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요즘에 많이 듣는 얘기 중에 노처녀 히스테리 뭐 이런 얘기 듣는데 그런 어떤 프레임에 들게 되면 더 그렇게 되는 것 같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나이가 이렇고 좀 이런 상황이라서 좀 옹졸해지는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그런 프레임을 좀 벗어나서 나의 그릇을 조금 더 넓히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하시면서 그 책을 읽으시면 조금 더 확장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움받을 용기? 네. 너무 어려운 일이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꼭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반기에 읽을 책을 오늘 선정하고 네. 계시네요. 네. 그리고 마케팅 전략까지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저는 이거를 그냥 젊은 사람들 위주로 읽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결혼 정년기에 자녀를 둔 부모들이 읽어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새로운 어떤 시선이나 전략을 주셔서 굉장히 좀 출판사에서 좋아할 것 같은 책. 좀 놀라고 있어요. 네, 너무 놀라운 아까 운명적으로 이렇게 오시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나이와 옹졸함은 저는 그렇게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나이는 제가 의식하는 숫자일 뿐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만 그 옹졸함은 항상 정말 난제인 것 같아요. 그래도 항상 그거를 생각하신다는 거는 거기에서 고착되지 않으려고 탈고착화하는 그런 굉장히 저는 진취적이고 능동적인 그런 타자를 향한 하나의 노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여기에 오신 것부터가 일단 옹졸함에서 벗어나기 위한 하나의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는 정말 좋은 이 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독자와 작가의 맞선 지금 여러분하고 저희가 맞선을 하고 있는 이것도 하나의 맞선이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저희가 마음에 드신가요? 네, 위로가 돼서 너무 다행입니다. 네, 또 혹시 질문하실 분 있을까요? 이렇게 책이 지금 이렇게 제가 개인적으로 초록색을 너무 좋아하는데 표지가 지금 초록색이에요. 네, 초록색 옷을 입으신 뭔가 관객분이 질문해 주시면 오늘 이렇게 딱 깔맞춤으로 이렇게 들고 대학로를 거니시면 너무 칵테일 사랑 막 이런 노래 제목이 생각날 것 같은데. 저도 예술을 전공을 하긴 했는데 저도 직장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조금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뭔가 금전적인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예술을 하고 있다는 게 쉽지 않은데 그런 큰 결심을 하신 것도 너무 대단한데 지금은 어떤 그런 어려움이라던가 이런 거는
어떻게 마음가짐으로 극복하고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처음에 책을 내고 나서 저희 친언니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너의 되게 오래된 꿈을 이제 이뤄서 너무 기쁘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했어요. 근데 저는 제가 작가라는 이 타이틀을 꿈꾼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저희 언니가 하루는 너의 책장을 이렇게 보다가 너의 다이어리를 어떻게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일부러 봤겠죠? 근데 거기에 제가 그렇게 썼대요. 나는 꼭 작가가 될 거야 이렇게 써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되게 옛날이었대요. 저도 몰랐는데 저도 모르게 되게 작가라는 이 타이틀을 굉장히 오랫동안 꿈꿨던 것 같거든요.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실적인 거가 있기 때문에 무턱대고 할 수는 없고, 근데 예전에 제가 회사 생활에 마케팅을 했었거든요. 마케팅을 하면서 주변에서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맨날 남의 거 해주지 말고 이제 당신 거를 해라. 이제 해도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었을 때도 와닿지가 않았었는데 저는 오히려 되게 코로나가 감사한 게 코로나로 인해서 저한테 주어진 시간들이 많아지면서 그걸로 이제 글을 쓰게 된 거예요. 저는 뭐든 득과 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되게 주머니가 궁해지면 예술은 깊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글이 더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이 더. 갑자기 저희 숙연해지고 뭔가 좀 궁핍해져야 될 것 같은 좀 궁해지면 좋은 작품이 나올 것 같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일을 때려치워야 되나 네, 어쨌거나 이제 그 꿈을 이루신 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잊고 있었던 꿈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그 일기장에 쓴 것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작가님께서는 난 글 쓰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그걸 또 쓰기까지의 시간까지 계산하면 아마 더 오래전부터의 꿈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치만 꿈을 향해 가는 길은 여러 길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직진해서 가는 게 꼭 빨리 가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직장 생활도 하고 사회생활도 하고 또 방황도 해보고 실직도 해보고 이런 모든 경험들이 결국에는 하나의 그 목표를 향해 가는 그런 하나의 도정이면서 여정이지 않을까. 그래서 선생님께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게 한 모든 그런 경험의 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이제 경제적인 것들은 항상 우리가 고민하는 지점인 것 같아요. 예술과 이 경제를 어떻게 같이 끌고 갈 것인가 이렇게 경종을 올려주시잖아요. 이렇게 한 번씩 부딪히게 되는 현실적인 그런 장벽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어떻게든 살아는 지더라고요. 저도 이제 이렇게 같은 길을 걸어오다 보니까 일도 하다가 또 안 하다가 또 대학원 다니면서 또 오래 그냥 공부만 하다가 이런 세월을 보냈는데 그래도 중요한 건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가. 작가님이 약간 행복하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그 행복하면 그걸로 된 것 같아요. 좀 가난해도 행복하면 그걸로 됐지 않았나. 남의 시선이나 이런 사회적인 그런 이목보다는 자기 자신의 주관이 제일 중요한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기엔 너무 아쉬운데 그래도 한 명만 더 질문을 받고 이제 오늘 북토크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책 여기 조금 여분이 있으니까 한 번만 더 질문해 주실래요? 사실 저는
그래도 맞선을 보지는 않았어가지고 친구들이 이제 나 뭐 소개팅했어, 선 봤어 이렇게 했을 때 사실 저도 그래 알았어 나중에 얘기하자 나 지금 너무 바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 어떤 말을 들어야 좀 이렇게 안 외롭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들어야 좀 용기가 나을까요? 저는 늘 보고 나면 무턱대고 좀 내 얘기 좀 들어줘 라는 게 있었던 것 같으니까 되게 우울했었거든요. 근데 그 우울함이 뭔가 얘기를 일단 들어주면 해소가 될 것 같은데 그 얘기를 듣는 그 화자의 입장이 공감이 안 되는 거죠. 그들은 경험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같이 잘근잘근 씹어주면 좋겠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냥 무턱대고 그냥 뭐 그런 사람이 나왔어 하면서 그냥 그 마음을 위로해줬으면 좋겠는데 나는 잘 몰라, 나는 모르겠어서 뭐 어떻게 할 수 없어 라는 그런 벙쪄함이 싫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냥 나 이랬어 그래 그랬어 하는 그런 방청객 같은 그런 반응도 원했던 것 같아요. 저는 대답이 됐나요? 일단 들어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 나중에 얘기보다는 누군가 그래도 우울한 목소리로 전화했을 때 좀 들어주는 거 이상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말을 해서 위로를 한다기보다는 그냥 가만히 들어주는 게 가장 큰 공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뭔가 질문을 하나 해야 책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오늘 이거 끝나고 맞선 보러 가시는지 예쁘게 입고 오셨는데 네, 그럼 오늘은 스케줄이 어떻게? 밥 먹을 것 같아요. 밥 먹고 따로 집에 가서 휴식하시는데 네. 주말에는 이렇게 좀 푹 쉬는 그런 루틴으로 좀 쉬고 이제 또 월요일부터 열심히 또 집필하시고 그렇게 이제 생활하시는 것 같아요. 작가님들이 오늘 오신 작가님들은 특히 이제 내일도 있고 또 모레에도 있고 다음 주 화요일에도 이 북토크가 계속 진행이 되는데 저는 너무 오늘 성실한 작가님들만 오신 게 아닌가. 저같이 좀 망가진 작가님들도 좀 모시고 오면 좋겠고 저는 안타깝게도 책을 2번이나 냈기 때문에 이런 첫 책 이런 데 초대받기는 글렀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사회자로라도 같이 여러분들하고 같이 참여할 수 있어서 저한테도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영광인 시간이었어요. 오늘 이렇게 질문해 주신 분들은 꼭 친필 사인 이렇게 돼 있는 도서를 꼭 받아가시고요. 지금까지 수고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제가 이제 마무리 멘트를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이제 2분의 작가님들과 북토크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다들 즐거운 시간이 되셨나요? 네, 즐거운 맞선이 되셨기를. 네. 저도 이제 작가님들과 같이 흡입력 있는 글이란 무엇인가 라는 이 주제로 북토크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얻어가고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어요. 2023년 문학나눔 도서 보급사업 나의 첫 프로젝트 라이팅 온 북스는 북토크뿐만 아니라 도서 전시회, 성과 공유 워크숍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앞으로도 선정도서 및 작가를 홍보할 예정입니다. 특별히 11월까지 다양한 작가님들을 모시고 이제 북토크를 진행할 예정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북토크 또 문학, 도서 이런 것들 관심 많으신 분들께서는 문학나눔 홈페이지나 SNS를 이제 참고하셔서 또 소식을 받으시고
또 앞으로도 또 참여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끝으로 오늘 북토크 사회자로 여러분 앞에 이제 선 저도 여러분들과 좋은 인연을 맺었으니까요. 좋은 기억으로, 행복한 기억으로 남았으면 좋겠고, 오늘 이상으로 북토크 행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